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 섬유산업의 발전 강좌를 맡은 류상윤입니다. 이번 강의는 6번째 강의로 해방 후 1950년대의 직물업이라는 주제로 해방 후 1950년대의 직물업을 개관해 보겠습니다. 해방 이전 조선의 면방직업은 양적으로 봤을 때 작업이 가능할 만큼 성장했지만 기타 직물업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1937년, 1938년의 작업률을 보면 면직물 다음으로 높은 마직물이 70% 정도였고 나머지 직물들은 모두 50% 이하였습니다. 견직물은 40% 정도, 레이온 직물은 20% 정도, 그리고 모직물은 아예 생산되지 않아서 0%였습니다. 해방 후 한국 직물업은 자급화라고 하는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일본과의 경제관계가 단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입에 사용할 수 있는 외화가 부족했기 때문에 직물을 수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1940년대 후반과 전쟁 기간에는 원조로 의류가 도입되기도 했지만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특히 해방 이전 직물 소비에서 큰 비율을 차지했던 레이온 직물의 자급이 시급했습니다. 1937년 당시 직물 소비량의 26%가 레이온 직물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1950년대 들어 한국 직물업은 생산량을 크게 늘려 자급화라고 하는 과제를 달성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은 상공부에서 1959년 발간한 상공행정개관과 매월 발간한 상공월보에 실린 각 직물의 생산 통계를 그래프로 그린 것입니다. 초기 통계의 경우 해방과 전쟁이라는 혼란 속에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리라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1950년대 중반에 비약적인 생산 증가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특히 면직물을 제외하고 해방 이전 직물 소비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던 레이온 직물의 생산 확대가 눈에 띕니다. 이 그래프에서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1958년 이후의 생산 정체 또는 축소입니다. 이 현상은 원료난이나 임금 상승과 같은 공급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수요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자료에 따르면 레이온 직물의 생산이 수요를 충족할 만큼 이미 늘어났고 합성 섬유 직물이 그 수요를 침식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즉 자급화가 일단락된 상황에서 생산을 더한다고 해도 소비할 시장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품질 좋은 직물을 생산하거나 수출해서 활로를 찾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같은 기간 직물의 수입은 어떠했을까요? 보통은 어떤 나라의 생산 통계가 부정확할 때에도 무역 통계는 비교적 정확합니다. 무역은 무역항이라고 하는 지정된 장소에서 주로 이루어지며 수입의 경우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라도 비교적 자세한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940년대 후반과 1950년대 한국의 무역 통계는 매우 부실합니다. 수입 대부분을 차지하던 원조 물자를 빠르게 통관시키는 데 급급했던 것 같고 수입품마다 달러 가격과 원화 가격의 환산율이 달라 단위를 통일하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특히 원조 수입과 비원조 수입이 따로따로 다른 방식으로 집계되었기 때문에 그 둘을 통합한 상세한 무역 통계서도 1950년대 말까지 발간되지 못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그래프는 그럼에도 국내의 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각 직물의 수입량을 추정해 본 것입니다. 앞의 생산량과 비교해 보면 매우 양이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52년에 면직물을 제외한 직물 생산량은 2천만 평방야드 이상이었는데 수입량은 30만 평방야드에 불과했습니다. 원조 의류가 도입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입을 옷과 옷을 만들 수 있는 직물이 크게 부족했을 것입니다. 1955년부터 수입량이 크게 늘어나 400만에서 500만 평방야드가 수입되었지만 이 시기 생산량은 약 1억 평방야드였습니다. 더 이상 한국인들은 외국산 직물에 의존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수입은 한국에서 생산하기 어려운 직물에 한정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1958년 이후 수입의 대부분이 나일론 직물인 점은 그러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직물 수입은 1955년에 크게 늘어납니다. 이때도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레이온 직물 수입 통계에
합성 섬유 직물이 포함되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프에 1956년부터 합성 섬유 직물이 수입되기 시작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은 일본의 무역 통계에 그때부터 합성 섬유 직물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통계에서 당시 레이온을 가리키던 인견이라는 용어는 인조 섬유로서 견직물과 같은 광택이 나는 섬유를 통칭하는 데도 쓰였으므로 합성 섬유, 특히 나일론 직물이 1954년과 1955년에 한국 레이온 직물 수입 통계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직물 생산의 자급화를 가져온 한국 직물업의 성장은 공장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표는 해방 전인 1942년, 해방 직후인 1946년, 전후 재건이 진행 중이던 1955년, 전후 재건이 어느 정도 완료된 1960년의 공장 수와 종사자 수 통계입니다. 1942년의 수치는 북한 지역의 황해도,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를 제외했습니다. 1955년 조사의 경우 통계서의 집계치는 인견직물이라고 하여 견직물 공장과 레이온 직물 공장이 구분되어 있지 않지만 사업체 명부의 생산품을 가지고 직접 분류했습니다. 해방 전인 1942년을 보면 공장 수에서는 견직물 생산 공장이 가장 많았지만 종사자 수에서는 레이온 직물 생산 공장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레이온 직물 공장 중에는 비교적 규모가 큰 공장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1946년의 통계는 해방이 가져온 충격을 보여줍니다. 공장 수와 종사자 수 모두 1942년에 비해 줄었습니다.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견직물 생산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레이온 직물 생산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보다 많아진 것입니다. 견사는 국내에서 구할 수 있지만 레이온사는 100% 수입에 의존해야 했기 때문에 원료난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방 이전에 레이온사의 조선 내 생산이 이루어지긴 했으나 그 공장은 북쪽 청진에 있었습니다. 전후 재건이 진행 중이던 1955년에는 다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레이온 직물 공장 수가 1582개로 해방 이전에 19.3배가 되었고 종사자 수도 25,000명으로 해방 이전에 2.4배가 되었습니다. 면방직업과 구분이 어려운 면직물업을 제외했을 때 1950년대 중후반의 한국 직물업은 사실상 레이온 직물업이었다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레이온 직물 생산이 크게 확대되는 한편으로 한 공장당 종사자 수는 크게 줄었습니다. 1942년에는 130명, 1946년에는 52명이었는데 1955년에는 16명이 되었습니다. 16명은 같은 해 견직물 공장의 26명보다도 적은 것입니다. 그만큼 소규모 레이온 직물 공장이 곳곳에서 생겨난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의 통계에서는 견직물과 레이온 직물을 구별하기 어렵지만 생산량 추세를 봤을 때 여전히 레이온 직물이 중심이었을 것입니다. 다른 직물과는 달리 레이온 직물 공장 수와 종사자 수 모두가 1955년에 비해 줄었습니다. 앞서 1950년대 말의 수요 정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레이온 직물업이 정체 또는 축소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종사자 수에 비해 공장 수가 많이 줄었는데 소비자들이 원하는 품질 좋은 직물을 생산하는 기업은 살아남거나 공장을 확대하고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퇴출된 결과로 보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표는 1955년, 1958년, 1960년 3개년의 조사 결과입니다. 1950년대 후반에 종사자 수 49인 이하의 공장이 많이 줄어든 반면 종사자 수 200인 이상의 공장은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전체 종사자 중 200인 이상 공장에 속한 종사자의 비율은 1955년 8%에서 1958년 19%, 1960년 20%로 늘어났습니다. 반면 49인 이하 공장에 속한 종사자의 비율은 1955년 66%에서 1958년 49%, 1960년 48%로 줄어들었습니다. 여전히 소규모 공장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지만 대규모 공장으로의 집중이 진행됐던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해방 후 1950년대의 직물 생산 자급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1950년대 레이온 직물업의 실태에 대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